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14일 즐거운 연휴에다가 또 금요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 맞죠? 즐거운 연휴가 시작이 또 되었습니다. 자, 웜의 소통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댓글이 557개네요. 빨리 댓글 소통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댓글 읽다가 지나보고 보니까 녹화 끝나고 나서 내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 것 같다 하면서 다시 어디는 좀 지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깔끔하게 댓글 소통 좀 짧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틀 폭락하던 날 정신없는 와중에도 몇 가지 주식을 담았습니다. 마이너스 7천만 원에서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버틴 결과 드디어 수익률 플러스입니다. 와, 손절한 종목이 있어 전체 수익률은 아직 투자금은 마이너스이지만 버티면서 장기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마구 사다가 폭락을 계기로 우량주에 배당주 위주로 판 다시 짜고 이제 예수금 일정량 보유하고 더 이상 팔 것도 살 것도 없어 마음은 편안합니다. 천천히 배우며 가보려고 합니다. 퇴직 3년 남았는데 배당금으로 연 3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폭락하던 날 채슬리 채널 처음 접하고 매일 출석하며 편한 마음으로 주식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헤매다가 다시 찾아온 그런 느낌을 어제도 저녁 운동하면서 전문의 목소리와 동행했네요. 운동하면서 많이 듣는다 그죠? 일석이조죠. 저도 그냥 걷기나 이런 거 하면 내가 이거 왜 걷고 있지?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산책이나 러닝머신 뛰거나 아니면 조깅이나 하시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몸도 건강해지고 주식 체력도 강해지고 그렇죠. 대표님이 시장을 대하는 훌륭한 신법을 배워봅니다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 관리 그죠? 마음 관리가 안 되시면서 주식을 한다? 절대 안 됩니다. 다들 뭐가 좋지? 이 정보를 찾아다니시잖아요. 좋은 정보. 근데 사실은 다 모든 문제는 나의 마음 관리와 나의 잘못된 매매 방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365일 중에 13 출석합니다 하셨는데 요 부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이틀 3일 하다가 어제 깜빡 잊었네요 하면서 이 개건하는 걸 놓쳤다 이런 말씀들도 계셨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너무 팍팍하게 그죠? 안 그래도 세상 살아가는 게 팍팍한데 이 치맥 파티에 참가하는 그 기준이 너무 또 팍팍하면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적어주셨지만 영업일수 기준으로는 웜의 신박이 일주일에 5번 올라가니까 영업일수 기준으로 보면 이게 365가 다 안 채워져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일이 너무 바빠서 오늘 깜빡했네. 12시 딱 지났더니 오늘 내가 출첵하는 거 깜빡했네.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출첵은 12시가 지나든 상관없이 출첵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0 보통 영업일수가 한 245일에서 한 248일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혹시라도 하루 빼먹으시더라도 그냥 250을 채우시면 치맥 파티 참가할 수 있으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50. 그러면 또 이러셔도 돼요. 우리가 보통 봄 학기, 가을 학기 근데 빨리 졸업하고 싶으면 여름 학기 들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썸머. 그래서 별주부전. 별주부전도 출첵하셔도 되고
일요일 날 오는 컨텐츠에도 출첵하셔도 되고, 예, 그러면 이 일주일에 7개의 출첵을 하실 수 있다 보니까 250을 좀 더 빨리 달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250 하셔도 되고, 내년 8월 14일로 날짜를 이제 정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관도 미리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대관도 하고요. 오늘 아침에 시초가 부근에서 이거 내년에 괜히 이번에 밑에서 찔렀던 거 계속 들고 있다가 내년 그 치맥 행사를 앞두고 또 시장 빠져가지고 결국 손해나면 5,000원씩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정, 내년 치맥 행사 비용은 수익 실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 수익 실현했습니다. 코스닥 150도 일부 팔고요. 코덱스 200도 일부 팔아서 내년 행사비는 확정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혹시 내가 5,000원 내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팀 채슬리 그 흰색 티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그날 오시는 분들한테 또 티 한 장씩 다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오셨는데 또 치맥만 이래 드시고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티 한 장씩 우리 지난번 패딩도 만들어 주신 저희 고객분한테 의뢰를 해서 내년에 티도 한 500장 만들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250을 채우시면 되고 주말 별주부전 아니면 하이라이트 올라오는 거 영상 아무거나 출첵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나는 250을 빨리 달성하시는 분들이 아마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8월 14일까지 13일까지 나 370개 달성했다. 잠깐만요. 370개는 370개 가능하겠네요. 지금 벌써 13 하신 분들은 내년 8월 13일까지 하시면 그죠? 370개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상위 또 10분 정도는 추려서 370, 365, 막 350 상위 10분 추려서 또 선물 또 추가로 내년에 하여튼 푸짐한 경품 행사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침에 이거 또 아버지 말씀이 생각난다 했잖아요. 세기 일 벌리는 것 좀 말려라고. 그랬더니 우리 채밀턴 분들 이 부장님 있잖아요. 주말 별주분에 나오시는 부장님이 우리 탑밴드님이에요. 탑밴드님이 뭐라고 문자가 딱 왔냐면 저 워맨 신박에서 들었을 때 그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죽겠어요. 이렇게 일 벌리면 어떻게 감당하나. 그랬더니 전무님 또 일 벌리신다.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살겠습니다로 바꾸세요. 저도 전무님에게 배워서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에 자료 만들 때 왜 일 벌렸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새로운 PD 분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채슬리 TV가 확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전문의 이제 일할 사람이 더 늘었으니 걱정 마세요.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별난 채밀턴 분들과 이 팀 채슬리 덕에 일 벌리고도 즐겁게 삽니다라고 그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즐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저는 이번에도 이 정말 이틀 동안 서킷 브레이크 10% 이상 빠지는 이런 폭락장에 공포의 크기만큼 수익 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같이 경험을 해보고 그 순간에 정말 이번엔 정말 무서워서 자르려다가 웜의 신박 보고 참았다. 모닝 브리프 보고 참았다. 그리고 좀 전에 댓글처럼 마이너스 7천 같은 게 이제 본전됐다. 그런 거를
계속 겪어보면서 이제 단련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변동성에 단련이 되는데 그 단련이 그러잖아요. 1000번의 연습과 10,000번의 연습, 1000번의 연습을 단, 10,000번의 연습을 련. 10,000가지의 발차기 기술을 가진 선수는 무섭지 않는데 하나의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선수는 내가 무섭다. 이소룡이 얘기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폭락에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결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투자의 변동성을 이용한 이 주식 투자의 본질을 배워나가고 거기서 번 돈으로 베풀고 이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웜의 신박 보면서 받아 적을 좋은 문구가 많아서 볼펜 손에 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댓글이 있을 때마다 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었지 하다가 댓글 보고 저도 복습이 됩니다. 오디세이를 보고 왔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승전보를 울리며 당당하게 귀경길에 올랐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무려 20년이나 걸리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번 제 계좌도 큰 승리를 거둔 뒤 하락을 온몸으로 맞으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까지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제발 짧은 시간 안에 계좌가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긴 호흡으로 웜의 신박과 함께 희망과 노력으로 이겨내 보겠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으니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큰 승리에 취해 있을 때부터 더욱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 그 영화는 보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그 브래드 피트인가요? 나왔던 옛날 영화 있잖아요. 네, 그거 자주 보고 있습니다. 영화 트로이였나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항상 보면 승리했을 때가 위기입니다. 그죠? 뭔가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가 항상 위기라는 거. 이번에 레오폴드도 그랬지만 지난 21년 4월 달에 그때 코로나 이후에 급등한 장에서 그때도 보면 딱 우리 빌황님의 그 아케고스 헤지펀드가 똑같은 일을 당했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대매매 당하고. 항상 큰 승리가 있고 난 이 직후가 항상 위기다는 거. 그게 주식도 그런가? 보세요. 큰 승리가 뭐죠? 크게 올랐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써놓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유. 좋아요가 95개가 달려 있고 답글이 8개나 달렸네요. 네, 이번 주에 댓글로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아요 90개 이상 달리면 2주에 댓글로 선정을 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 아웃님은 한 번씩 그 월간 전망대 오시잖아요. 월간 전망대 오시는 채밀턴 인턴 분이시기 때문에 다음 월간 전망에 오셔가지고 책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들지만 잘 견디고 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요즘은 계좌 안 보고 웜의 신박만 들어도 불안은 하지 않네요. 사실 계좌를 계속 쳐다보는 게 진짜 시간 낭비입니다. 올해 한참 주식 좋을 때 못 모르고 처음 주식을 접하고 들어와서 돈 벌기 너무 쉽다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일이 쉬운 게 아닌데 오만했지요. 지금은 반성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하이닉스가 돈 복사기다, 뭐 하이닉스가 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3개월 정도 지속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런 비슷한 말들이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댓글도 잘 휴먼 인덱스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일은 못 봤으나
치맥이 기대돼서 재밀턴 식구들 만나는 게 즐거워서 출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무님 나오시는 언더스탠딩 보면서 마음이 왜 이렇게 울렁거리고 좋을까요? 아, 어제 그것도 보셨네요. 제가 얘기를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야, 또 보셨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정말 완전히 뭐 우리나라 주식만 40% 빠지는 이런 블랙 먼데이 상황에서 내년 1년 뒤에 치맥 파티를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코로나 때 있잖아요. 예, 코로나 때 시장 폭락했을 때 그때 저희 회사도 분위기 되게 안 좋았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그 한숨 푹푹 쉬시면서 네, 그전에도 시장 위기가 왔을 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식을 접어야 되겠다. 네. 네, 그러면서 좀 회사가 이제 주식 접어야 되겠다. 근데 꼭 그 말씀 하시고 나면 장이 살아났어요. 주식 접어야 되겠다 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저희 주식팀이 이직률이 여의도에서 제일 낮았습니다. 이직률이 거의 없고 또 제가 매년 그래도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라도 매년 고졸 아니면 대졸 직원을 한 명씩 뽑읍시다 해가지고 그때 매년 뽑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용팀 직원 수가 뭐 13명 이렇게 됐었거든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고 그럼 저희가 성과 보수 받을 것도 없어지고 하면 아무래도 걱정이 쉬었겠죠. 네,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마다 주식 접어야 되겠다. 그리고 망한 자문사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잘 나가다가 네, 사라진 자문사 꽤 많거든요. 네, 그런 데 대한 두려움도 있으신 거죠. 그래서 네, 장 안 좋을 때마다 뭐 워크숍 가자 해서 워크숍 가자 할 때 발표 주제가 생존 전략을 발표해라. 네, 어떻게 이제 독자 생존할 건지. 그게 결국은 이 회사가 힘드니까 각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이었는데 코로나 때도 직원을 절반 정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시장이 폭락했잖아요. 폭락하고 그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35까지도 가고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럴 때 시장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폭락장에 대한 분석 다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승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님한테 그랬죠. 저희 주니어 매니저들은 뭐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니어 매니저들이 위험 관리를 못한 게 우리 책임이니까 시니어 우리 문상무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니어들이 전부 다 연봉을 4천으로 낮추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연봉을 4천으로 낮췄었어요. 그러면 사람 한 명도 안 잘라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네, 안 자르고 구조조정 없이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보고 그리고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했거든요. 폭락장을 분석해보면 뭐 무조건 올라가는 장이니까. 그래서 직원들 분위기도 되게 안 좋았었는데 걱정하지 말고 1년 뒤에 보너스 잔치를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시장 걱정하지 말고 이번에 반등장에서 주도주가 뭔지 그 주도주 놓치지 않도록 그것만 신경 써라 해서 아주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그러고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좀 우리 동학개미 분들한테도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방송 나가서 뭐 여기저기 한경 머니투데이 3% 신사임당 뭐 김 작가도 나갔었다. 그렇게 신사임당도 제가 먼저 연락했었어요. 그때 어떤 교수님이 뭐 폭락장원 뭐 GDP가 마이너스 35%로 이거 큰일 났다고 막 그래서 제가 신사임당한테도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고 그러면서 나가서 내년에 이제 3천 넘어가는 장이고 이게 9.11 테러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처럼 10년처럼 회복하는 모습
요 두 가지 형태의 반등장이 될 건데,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나가서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하도 동학개미 하면서 그 말이 제가 그랬잖아요. 책에도 써놨지만, 붉은 개미로 하자고 하면서. 왜 2002년도에 우리가 4강 신화를 갈 때 이 붉은 개미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동학혁명하고 빗대가지고 그 우금치 전투에서 몰살당하잖아요. 예, 그때도 관군하고 일본군하고 해가지고 이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분들이 딱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그래서 붉은 개미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고 나와서 지금 그때 당시에 막 고버스 막 한 번 더 일에 빠질 거니까 고버스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고버스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꽤 많았어요. 어떤 좀 뭐 다 아시는 기관인데, 네, 가상화폐 하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서도 보니까 뭐 고버스를 30억을 사놨더라고요. 네, 그런 기관도 만나서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오신 분들이 보면, 다들 보면 뭐 아주 고학력의 엘리트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조차도 고버스를 막 30억씩 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랬어요, 제가. 그거 꺾는 거 쉽지 않을 거라고. 왜냐면, 그렇게, 너무 그동안에 1등만 하셨던 분들은 이 실패에 대한, 내가 실패했다, 이걸 절대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못 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다 또 일려줬어요. 그거 못 꺾을 거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라도 사라. 그러면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제가 3천 넘어가는 장이라고. 3천 넘어가게 되면 고버스가 설사 잡아놨던 고버스가 반토막이 나고 터지더라도 이 레버리지가 그때 보세요. 한 1800에서 그 선수들 만났었으니까 1800이 3300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고버스에서 터진 거 다 만회할 거다라고, 포지션이라도 스퀘어 시키라고, 네, 그런 얘기까지도 해주고 했었는데, 이번에 비슷하게 옛날 그때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지만 내년에 치맥 파티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역사는 참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코로나 때 35% 빠졌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도 아닌데 40%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공포스럽고, 도대체 이게 왜? 네. 이럴 땐 사야죠. 그 경험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 고니가 아기 만나더니 천하의 아기가 왜 이래 혀가 길어 이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너무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5살 때 아버지 돌아가셔서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자라면서 힘들 때 언덕 같은 분이 있었으면 하고 나약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에게만큼은 언덕이 되어주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여유도 좀 생겼죠. 어제는 아는 동생이 타로 보는 집을 개업해서 손님이 되어 보았습니다. 주식 투자해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면류관을 든 최고의 카드를 뽑았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카드를 뽑았습니다. 결론은 신중하게 투자하면 남을 도울 수도 있다는 말이 힘이 되더라고요. 어머님 방송 들으며 이정표 삼아 열심히 털린 거 메꾸고 있습니다. 자, 댓글에서 우리 망구님이 저도 유복자로 가난하게 컸어요. 중2 때부터 주유소 알바부터 시작해서 이 알바 저 알바 등 중고 등 다 알바하면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어릴 땐 정말 의지하고 싶은 언덕이 절실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하늘님이 나약했던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보살핌이 필요했던 시기였다고요. 지나고 보니 가난했었던 시절 덕분에 얻은 것도 참 많더라고요. 망군이 부자 되셨나 봐요. 가난했었던 시절 덕분에. 네.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옛날에 무슨 뭐 점집 저도 가봤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점집 안 갑니다. 네, 그죠?
세상의 이치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의 이 고난과 이 힘든 여정이 언제 끝날까? 뭐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고 그죠? 되는 대로 안 되고 뭐 그랬을 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점집도 가고 무릎도 보고 하는데 그게 다 참 부질없고 어리석은 거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요. 에너지 버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한테는 수많은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퍼셉션을 해서 항상 열심히 하고 work hard and be nice. 그러면 amazing thing이 will happen 할 건데 언제 happen 하는가는 그거는 이제 좀 세상의 운이 불교에서 말했을 때는 시절 인연이 다 있는 거고 그죠? 시절 인연이 다 있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지금의 고난을 주시고 나중에 하는 게 다 지나고 보면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착하고 성실하게 또 비나이스 하면서 꾸준히 살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뭐가 안 풀리지? 나중에 다 때가 되면 다 풀리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말고 1만 시간의 재발견 추천드립니다. 그런 책이 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0살 된 할머니입니다. 우연히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어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수준이랍니다. 여러 방송 중 가장 신뢰가 가기에 매일 경청하고 있습니다. 96세 된 워런 버핏 오빠 할아버지 생각하시면서 70살이시면 아마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아이고 많이 젊으시네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앞으로 30년 저희와 함께 꾸준히 주식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아재폰, 여권폰 무서운 돌풍, 애플 덕후도 갈아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야 이거.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홍대 삼성 스토어 10대 여학생 3명이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갤럭시 Z 폴드 8 앞으로 향했고요. 폰을 접었다 펴고 셀카까지 찍은 이들은 진짜 탐난다며 한동안 제품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갤럭시 폰을 사용하는 정서희 씨도 이번에 아이폰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 Z 폴드 8을 직접 써보니 가볍고 사진도 감성 있게 나와 마음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실제 아이폰에서 폴드 8으로 환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 SNS에서 이제 아이폰이 아재폰 같다. 10년차 애플 덕후 눈물 머금고 이별합니다. 등 기기 변경 인증 글이 올라오고 있고 아이폰 17 프로에서 폴드 8으로 갈아탄 정다움 씨도 실물을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마음에 쏙 들었다면 이 인스타그램에 개봉 후기를 올렸고요. 세계 최초의 여권형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8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국내 사전 판매는 144만 대로 이 갤럭시 시리즈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이 팔렸고요. 그래요. 세계 누적 판매량도 5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삼성닷컴 기준 사전 예약 고객의 절반이 10대에서 30대였는데 이 중 여성 구매가 전적보다 2배 이상 늘었고요. 업계 관계자는 국내 20대 여성은 아이폰 사용률이 67%에 달하는데 10대에서 30대 여성 구매 증가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애플 왕국 일본에서도 반응이 심상치 않고요. 아이폰 점유율이 50%를 넘는 일본에서
폴드 8은 지난 7일 출시 이후 일부 모델이 한때 품절이 됐고 도쿄의 하라주쿠 플래그십 매장의 제품 체험 신청도 매진됐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인터뷰한 IT 엔지니어 야스무라 레오는 일본에서 갤럭시는 여전히 마이너하지만 폴더블 폰에서는 애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Z 폴더 8을 저한테 보여준 후배가 있어가지고 한번 만져봤더니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볍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폴더블 폰은 좀 무겁거든요. 약간 무겁긴 한데, 그런데 원이 이렇게 가벼워? 그리고 되게 얇고요. 그리고 여권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접어도 그렇고 펴도 이 비율도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Z 폴드 시리즈 최저 무게입니다. 최저 무게. 자, 사람은 첫눈에 끌리고 나서 장점을 찾아보곤 하는데 스마트폰도 다르지 않고요. 홍대 삼성 스토어에서 만난 10대에서 30대 여성 20명에게 폴더 8의 첫 인상을 물었더니 귀엽다, 얇다, 예쁘다, 신기하다는 답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이 성능이나 사양이었습니다. 자, 새로운 폼 팩터, 이 기기의 형태인데 이 새 폼팩터는 존재감이 확실했고 직장인 조모 씨는 그 카페에서 폴더 8을 꺼내자 직원이 그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하며 관심을 보였고 회식 자리에서도 폰을 펼치자 주변에 시선이 쏠렸다고 합니다. 연애도 그렇지만 우선 마음에 들어야 스펙도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이목을 끄는 스마트폰을 가져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만족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가지고 싶다는 감정을 자극하는 게 세일즈의 출발점인데 전자가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라며 이번에는 새로운 폼팩터를 먼저 선보이는 이 퍼스트 무버가 되면서 차별화의 욕구가 큰 소비자를 공략했다고 합니다. 201g이군요. 하지만 힙하다는 감탄은 유효기간이 짧고요. 첫눈의 시선을 붙잡는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 삶에 녹아들어서 경험의 만족치를 높여야 진짜 승리가 되는데 이러한 삼성전자 MX 사업부 디자인 팀장이 제품 외형을 넘어서 사용자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까지 디자인한다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폴더 8의 디자인은 여권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여행객들이 여권을 들고 다니듯 한 손에 무리 없이 잡히면서도 펼치면 넓은 화면을 쓸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기존 폴더블 폰에는 굳이 접어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따라 붙었지만 폴더 8은 접었을 때와 펼쳤을 때 각각의 사용 가치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폴더 8은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게 유튜브와 웹툰, 이북 등 콘텐츠 소비 경험을 극대화한 폼팩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디자인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닌데 삼성전자는 2013년 CES에서 이미 지갑이나 여권처럼 접고 펼치는 4:3 비율의 스마트폰을 제시를 했고요. 하지만 기술적 한계로 너무 두껍고 무거웠습니다. 꿈만 꾸던 이 여권폰을 13년 만에 현실로 만든 건 결국 기술인데 전자 디스플레이는 폴더 8의 기존보다 강도를 약 20배 높인 티타늄 합금 필름을 적용해서 이 디스플레이 두께를 12%나 줄였고요. 강화 티타늄 플레이트도 새로 개발해서 미세 홀 크기를 줄여서 접힘 부위를 더 촘촘하게 받치도록 했고요. 덕분에 폴더블 폰의 약점인 이 화면 주름도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변수는 애플의 폴더블 폰 시장 진입인데 애플은 오는 9월에 아이폰 울트라라는 이름의 4:3 비율 폴더블 폰을 출시할 예정이고 전자가 먼저 개척한 이 여권형 폴더블 시장에 애플까지 가세하며 폼팩터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성숙한 시장에는 더 많은 기업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말했고요. 폼팩터 혁신은
한번 이루어지면 오랜 기간 이어지기 때문에 진짜 승부는 새로움이 시들해지고 난 뒤에 판가름 날 전망인데 첫눈의 매혹을 지속적인 사용 경험으로 이어가는 게 다음 과제입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이번 신제품은 디자인과 성능을 모두 챙겼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면서도 가격 경쟁력에서 계속 앞서고 AI 생태계도 강화해야 삼성이 폴더블 시장 1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짜 이제 아이폰이 아즈폰이 되는 그런 여권폰 돌풍이 정말 크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소영의 이코노믹스 30년 내 최고인 명목 GDP 성장 상당 부분은 환율 상승 효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1분기, 2분기에 각각 전분기 대비해서 1.8%, 그리고 0.6%,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8, 3.7%를 기록하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 많은 국내외 기관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대 후반 또는 1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인데 이는 1.1%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1%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한국 경제가 올해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일부 반도체 관련 수출 기업들을 제외한 많은 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은 호황이 아니라 여전히 불황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 GDP를 수출과 내수로 분해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즉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내화와 서비스의 총합, 이 총생산 물량인 실질 GDP를 해외에서 사용되는 부분, 수출과 국내에서 사용되는 부분 내수로 나눠보자는 건데 지난해 동기 대비 올해 1분기와 2분기 수출 부문의 실질 성장률은 각각 11.8%와 9%로 엄청난 수치를 기록한 반면에 내수 부문의 실질 성장률은 각각 마이너스 1.6%와 0%였군요. 지난해 동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 3.8%, 3.7%는 전적으로 수출 증가율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심지어 1분기에는 내수 생산이 실질 GDP 성장률에 마이너스 공헌을 한 상황이고요. 결국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기업 등 수출 부문은 엄청난 성장을 누린 반면에 내수 부문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이 극심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 부문의 엄청난 성장은 일부 대기업들이 상당 부분을 독점한 반면에 그보다 훨씬 많은 내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내수 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은 호황이라는 인식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실질 수출 성장률이고 이 주황색이 실질 내수 성장률인데 확실히 내수 성장률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1.6 그리고 이번 분기에 빵입니다. 빵. 결국 이래서 우리가 수출 기업의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수출이 급성장하고 내수가 위축됨에 따라 24년 초반까지 30%였던 실질 GDP 중 수출 비중은 26년 2분기 기준으로는 43.6%까지 증가했고요. 명목 수치로 보면 그 증가폭이 훨씬 놀라운데 25년 3분기에 45.6%였던 이 명목 GDP 중에서 수출 비중이 불과 2분기 만에 26년 1분기에는 54%까지 급증했습니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는 54. 수출의 급성장에는 반도체 호황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특히 명목 수치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던 환율도 원화로 환산한 수출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면서 상당한 공헌을 했고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수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명목 수치와 실질 수치 간의 괴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지표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 어려워지고 정책 환경도 변하고 있는데 수출과 내수 부문의 괴리와 수출 부문 비중 증가는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요. 한국의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가 수출 부문보다 내수 부문에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생산자 통화 표시 가격 설정, 이 Producer Currency Pricing을 가정하는 전통적 이론에 따르면 이 통화정책 변화로 인한 환율 변화는 자국 화폐 표시로 경직적으로 책정된 수출 가격 하에서 외국 수요자가 당면한 이 외국 화폐 표시 수출 가격을 변화시켜서 수출 물량에 영향을 주고요.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지배통화 가격 결정, 이 Dominant Currency Pricing 또는 이 달러 가격 설정, 달러 프라이싱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국가인데 한국의 수출품 가격은 원화 가격이 아니라 대부분 달러 가격으로 경직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원화 환율이 변동해도 외국 수요자가 당면한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변화하지 않아 수출 물량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로 원화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수출품의 가격은 달러 표시로 경직적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수출품의 달러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수출 물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원화로 계산한 수출 가격이 증가해서 명목 수출이 많이 증가하더라도 실질 수출은 거의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앞에서 실질 수출 비중과 명목 수출 비중이 최근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환율이 변화할 때 이 화폐 기준이 아니라 물량 기준인 실질 수출은 거의 변하지 않고 원화로 계산한 명목 수출은 크게 변하게 되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내수 부문에 대해서는 실질 이자율 변화에 따라 일반적인 통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킴 앤 리 2026년의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최근 들어서 통화 정책이 실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이 제한적인 반면에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제에서 수출 부문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통화 정책의 전반적인 효과가 줄어들 수가 있고, 또한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 생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안 그래도 어려운 내수 부문에 더 크게 나타나서 금리 인상의 부담이 내수 부문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금리 결정에는 고려 사항이 많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은 전반적으로 적절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부작용이 파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이 내용들은 이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아마 배워야 되는 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들으시면 되고요. 자, 1분기 명목 GDP 17.1%의 의미. 앞에서 수출 비중을 언급하면서 명목 자료와 실질 자료의 괴리를 언급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GDP 자료에도 명확히 나타나고요. 올해 1분기 명목 GDP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1% 상승을 했고요. 이는 1995년 3분기에 19.2%를 기록한 이후 3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95년 3분기. 야, 이때 95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15만 원 고점 찍고 그 이후부터 스멀스멀 빠지거든요. 예, 그러면서 96년, 97년 IMF를 향해 가는 와중이었었는데 그때 GDP 성장률이 3분기에 19.2%가 나왔었군요. 자,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유의해 볼 점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질 GDP 성장률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기는 했으나 이 명목 GDP 성장률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3.8%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명목 GDP 증가율의 대부분은 이 GDP 디플레이터,
인플레이션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1분기 GDP 디플레이터 인플레이션은 12.9%로 두 자리 숫자를 기록했고요. 이는 1981년 3분기에 16%를 기록한 이후 무려 45년여 만에 가장 높은 GDP 디플레이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므로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의 생산 물량, 이 실질 GDP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 생산물의 가격, 이 GDP 디플레이터가 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총생산 물량의 원화 가치, 이 명목 GDP가 크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1981년 요 3분기면 이 1980년 요때 폴 볼커가 그때 금리를 갖다가 20% 가까이 쫙 올렸을 때고요. 1980년 그때 당시에 아마 4월이었을 건데요. 그때 미국의 CPI가 뭐 14.8%인가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되게 높게 나오고, 그러면서 80년 후반 그때 당시에 리세션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1년도에는 경기가 잠깐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다가 81년 아마 4분기부터 82년 한 8월까지 그때 두 번째 리세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리세션 발생하기 딱 직전에 또 이렇게 일시적으로 고성장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우리나라가 요때 당시에요. 81년부터 82년 넘어갈 때 일본의 자동차 회사가 요때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3배 이상 늘리게 됩니다. 이 고유가, 고물가 속에서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 이런 드라마 보면 거기 타고 다니는 차들은 전부 이렇게 큰 차들, GM 포드 이 큰 차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박 단수하고 고장 안 나는 일본 자동차가 요때 당시에 81년에서 82년 넘어갈 때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리게 되고 우리나라도 요때 제 기억으로는 포니가 처음 수출되기 시작한 게 요 언저리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 GDP 성장이 뭐 17% 근데 명목이라는 거 말 자체가 실제 물가를 다 감안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표기가 된 건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무려 12.9%를 기록했다는 거죠. 물가 상승에 기여한 게 크다. 물량이 증가한 것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이 가격이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물가 상승 영향이 많이 작용했다. 여기 이제 표로 아주 명확하게 나오네요. 여기 보면 실질 GDP 성장률. 실질 GDP는 2.1, 1.6, 3.8인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 집값이 최근에 오르는 이유도 다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물가. 자, 하지만 이번 GDP 디플레이터 인플레이션을 분해해 보면 대부분 수출 부문에서 발생한 것이고요. 같은 기간 수출 디플레이터 인플레이션율은 23.5%에 달합니다. 이런 엄청난 인플레이션은 수출 가격이 상승한 건데요.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이라 볼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의 폐해가 작동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그중 상당 부분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격한 원화 환율 상승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좋게만 보기도 어렵고요. 그렇네요. 국내 원화로 환산을 하면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1,000원 하다가 1,500원 이렇게 되면 그냥 앉아서 50%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니까 환율 영향도 받았군요. 자, 한편 수출 가격이 수입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하면 같은 물량의 수출로 더 많은 물량의 수입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한국의 실질 구매력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급격한 환율 상승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고 이미 환율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또 향후 반도체 등의 수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반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기존에는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급격한 반도체 사이클의 변화, 급격한 환율 변동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수출의 급격한 증가, 내수 부문의 부진, 그리고 수출과 내수 부문의 급격한 비중 변화,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 인플레이션의 급등 등 거시경제 주요 지표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일수록 현재 거시경제 현황과 지표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적합한 경제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환율 안정이 진행되고 반도체 경기가 둔화한다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거시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국내 채권 장기채에 투자하셔서 물리셨다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보니까 이 GDP 증가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떨어질 수가 없는데 내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떨어지겠는데요. GDP 증가율이 내년에는 확 떨어지면서 내년에는 금리 좀 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채에 물려 계신 분들은 1년 그냥 버티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장혜수의 뉴스터치 지수가 가리키는 거. 복잡한 세상을 더 빨리 직관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일곱은 게 인간 욕구다. 다양한 지수는 그래서 탄생했다. 1990년 걸프전 직전에 미국 국방성 펜타곤 주변 피자 가게에 야간 배달 주문이 폭증을 했고 인근에서 도미노 피자 매장을 여럿 운영을 하던 토마스 미크스는 기이하게 여겨서 언론에 알렸고요. 밤샘 근무자들을 위한 주문이었고 결국 비지정학적 비상사태의 전조였습니다. 그렇게 펜타곤 피자 지수가 생겨났고 2004년 허리케인 찰리가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했었는데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24시간 식당이 와플하우스의 영업 여부를 집계하며 해당 지역 피해를 가늠할 수 있음을 깨달았고요. 그렇게 와플하우스 지수가 등장했습니다. 자, 빅맥 지수를 뺄 수가 없죠. 국가별 맥도날드 빅맥 값을 비교하는 이 빅맥 지수는 1986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고안을 했는데 동일한 물건의 가치는 세계 어디서나 같아야 한다는 일물일가 법칙을 토대로 한 각국 통화의 구매력을 비교해서 적정 환율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2010년대까지 아프리카에는 맥도날드 매장이 없는 국가가 많았고요. 아프리카 시장 조사 업체 사가치 리서치는 2016년 아프리카의 웬만한 대도시마다 이 KFC 매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치킨 버킷 값을 비교하는 이 KFC 지수를 또 내놨다고 합니다. 일본 엔화 약세와 맞물려서 최근 등장한 게 돈가스 카레 지수, 가츠 커리 인덱스인데 뉴욕 멜론 은행의 제프 유 수석 전략가가 전 세계 약 1,500개의 매장을 둔 일본 카레 체인인 이 코코 이치반야의 국가별 돈가스 카레 값을 비교해서 만들었는데요. 엔화 약세를 실감하려면 햄버거보다 돈가스 카레값 비교가 더 유효하다고 봤고요. 지난 10일 기준으로 1달러는 빅맥 지수 기준으로 80.3에 돼야 된다고요. 돈가스 카레 지수 기준으로는 62.18엔이고요. 근데 지금 국제 외환 시장 시세는 159엔입니다. 엔화의 극심한 저평가 상황과 일본 국민의 구매력 손실이 적나라하게 보이는데요. 세상이 온갖 지수로 가득하다. 주가 지수부터 미세먼지 지수, 자외선 지수에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챙겨봐야 할 것도 많다. 손가락을 보느라 정작 봐야 할 달을 까먹은 누군가처럼
숫자에 빠져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건 아닐까. 이거는 쇼킹하네요. 지금 빅맥 지수랑 돈가스 카레 지수를 보면 일본 엔화의 적정한 가치는 1달러에 80엔 아니면 62엔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돈가스는 기호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빅맥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또 좀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이어스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80엔 이걸 보니까 갑자기 일본 엔화를 갑자기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 엔화를 사느니 일본의 고배당주를 사놓으면 배당도 따박따박 받다가 나중에 엔화 가치가 다시 강세로 가면 꼭 먹고 알 먹고 아닌가.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최정혁의 마켓나우 미래를 보는 힘, 과거에서 배우는 힘. 회사 이름이 상황인식, Situational Awareness인 헤지펀드가 정작 자신의 상황은 인식하지 못했다. 전 오픈 AI 연구원이었던 레오폴드 아셈브레너가 세운 이 펀드는 AI 관련주에 집중 투자해서 올해 5월까지 270%의 수익을 올렸지만 이 지나친 레버리지 앞에서는 통찰력도 무용지물이었고요. AI 관련주가 크게 흔들리면서 대규모로 보유한 하이닉스 등 종목이 하락하자 마진콜에 직면한 펀드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했고요. 7월 한 달 동안 펀드 가치가 67%나 감소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펀드의 상장 주식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인수한 곳은 케네스 그리핀이 이끄는 이 헤지펀드 시타델이었고요. 그리핀은 시타델을 운용자산 700억 달러가 넘는 세계적인 헤지펀드로 키운 월가의 이 대표적 투자자입니다. 그 역시 2008년 금융위기 때 큰 손실과 유동성 위기로 존립 위기를 경험했었고요. 이후 레버리지와 유동성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는 투자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나왔다, 그죠?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리핀의 투자 철학은 지난 6월 골드만삭스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모든 극단적인 위험에 대비할 수는 없으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때도 살아남아 다시 대응할 수 있도록 포지션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고요. 시장에서 벌어질 모든 일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예상이 빗나가도 시장에 남아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불과 한 달 뒤 시타델은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의 강제 매도 물량을 시장 가격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또 그 가격에서 10% 더 할인해서 폭락한 주가인데 거기서도 또 10% 할인해서 인수했었군요. 투자에 대한 강한 확신은 포지션 집중과 레버리지 확대로 이어지기가 쉽고요. 특히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빠르게 키우지만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며 투자자의 선택권을 빼앗습니다. 레버리지의 가장 큰 위험은 손실을 키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장기 전망이 맞더라도 그 전망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참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아셈 브레너는 AI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은 뛰어났지만 그 미래로 가는 주가의 경로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었고요. AI가 장기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믿음과 관련 주식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조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견디며 투자 아이디어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레버리지 관리와 분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도 단순히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결국 자신의 판단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과 과거가 남긴 리스크 관리의 교훈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장기적으로 성과로 이어가는 힘일 것이다. 오늘 요 칼럼 내용이 너무 좋네요. 보니까. 미래를 보는 힘, 그죠? 이 통찰력. 하지만
과거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네. 그 미래의 꿈이 실현될 때까지 내 포지션을 들고 갈 수 있게 자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은 언제든지 이 빨리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빨리 돈 못 벌게 이 레버리지 포지션을 청산시켜버리는 그런 변동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윤정의 판&펀, 아르고스와 아미. 아르고스와 아미. 자, 오디세이를 보다가 딱 한 장면에서 눈물이 울컥 쏟았다. 고향에 돌아온 오디세우스가 20년 만에 거름더미 위에 누운 개 아르고스를 만나는 장면인데 너무 늙어 몸도 못 가누는 개가 거지 행색의 주인을 알아보고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흔든다. 그게 이 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목숨을 건 마지막 환대를 끝으로 아르고스는 눈을 감는다. 3000년 동안 사람이 입는 것, 먹는 것, 믿는 것까지 다 바뀌었는데 개가 사람을 알아보고 반기는 그 마음만은 하나도 안 변했다. 오늘도 내 스마트폰 쇼츠에는 여행에서 군대에서 돌아온 주인에게 펄쩍펄쩍 뛰며 온몸으로 반기는 개의 영상이 쏟아진다. 개는 기다리고 알아본다. 3000년 전에도 그랬고 3000년 뒤에도 그럴 것이다. 원작에서 아르고스의 분량은 몇십 줄 뿐이다. 놀란 감독은 이 짧은 장면을 감동적인 순간으로 만들어냈고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눈에는 보인다. 이 감독도 개를 키우는구나. 실제로 그는 인터뷰에서 애들이 대학 가고 난 뒤 몇 년 전 처음 초콜릿 레브라도 찰리를 키우기 시작했고 영화 작은명도 찰리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디세이는 궁극의 개 영화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그 말의 진심 여부보다는 어쨌든 티를 내고야만은 이 집사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게 좋았다. 동물과의 감동적인 우정으로만 이 장면의 가치가 끝나는 게 아닌데 오디세이 전체에 반복되는 개념은 크세니아,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일단 먹이고 재우라는 고대 그리스의 환대법인데 그 낯선 이가 변장한 신일 수도 있으니까. 오디세우스가 떠난 동안 이타카 사람들은 이 법을 다 잊었고 구원자들은 그의 집에 몰려들어 파티를 벌이지만 거지 행색의 오디세우스가 왔을 때는 조롱합니다. 가족에게도 오디세우스는 즉각 환대받지 못하는 처지였고요.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는 그가 남편인지 왕인지 영웅인지 변심하지 않았는지 증명을 하기 전까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요. 늙은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도 흉터를 증거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르고스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고요. 그냥 오디세우스를 알아봤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람들의 이성이 실천하지 못하는 최상의 환대를 개의 본능이 해냈고요. 그가 주인일지도 몰라서, 왕일지도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가 오디세우스였기 때문에 그게 오디세우스의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알아보다, recognize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레크그노스케레, 레코그노스케레, 다시 안다, 다시 안다, 커그너스, 이래. 그 모습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밑에 있는 변함없는 무언가를 알아보는 것. 오디세우스는 20년 동안 때로는 영웅으로, 초라한 선원으로, 거지로 모습을 바꿔가며 살아야 했고, 그런데 확신 없이 돌아온 고향에서 아무 증거도 요구하지 않는 존재 하나가 가면 밑에 진짜 자신을 알아봐 준 겁니다. 그 짧은 알아봄이 어쩌면 그가 다시 자기 자리로 걸어갈 용기를 낸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크세니아의 환대가 낳은 용기는 3000년 뒤에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방탄소년단과 아미 이야기 말이다. 지금이야 이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전 세계에 넘치고, 그런데 아미는 완성된 스타에게 박수를 보낸 게 아니라
세상이 알아보기 한참 전부터 그들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본 쪽이었다. 주류 음악계라는 성밖에 이방인이었을 때부터 군대로 휴지기를 가질 때도 몇 년 만에 복귀했어도 이 환대의 마음은 1%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게 방탄소년단이 얼마 전 그래미 출품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된 든든한 백이 되었을 거라 믿는다. 기득권의 시상식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이미 증명이 필요 없이 나를 알아봐줄 이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권위 있는 기관은 상을 주고 순위를 매기며 누군가를 인정할 수가 있고, 하지만 그 가치를 결정할 권리를 독점하는 건 아니다. 진짜 용기는 어쩌면 자신을 알아봐준 사람들이 있다는 확신에서 나오는지도 모른다. 오디세우스에게는 아르고스가 그랬고 방탄소년단에게는 아미가 그랬다. 세상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봐주는 것, 그 아름다운 환대의 마음을 믿고 이제 자신들의 서사를 완전히 새롭게 써나가길 바란다. 이윤정 문화 칼럼니스트. 이분도 아미신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참 좋은 칼럼인 것 같습니다. 네,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냥 아무 그 행색이 어쨌든 아무 상관없이 이 오디세우스를 알아본 것은 바로 이 늙은 개 아르고스만이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알아봐 줬다는 게, 이 칼럼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오래된 친구가 됐든 누구든 친구는 친구인데, 그죠? 그 친구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그 친구는 친구니까 친구를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해주고, 친구뿐만 아니라 누가 됐든 우리가, 그죠?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인간미. 우리가 인간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이렇게 개만도 못한 그럴 때가 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반성하면서 인간미를 유지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죠? 솔리다임 미국 상장 추진 하이닉스의 호재냐 악재냐. 요 관련된 기사가 좀 많은데, 이 중복 상장 요 부분이 나올 때마다 처음에 이 물적 분할 이 부분을 다들 이해를 못 하셨잖아요. 요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하이닉스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투자금 회수와 후속 투자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한편, 일각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 최근 보고서에서 솔리다임의 미국 시장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자회사 중복 상장 케이스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이번 이슈는 M&A 투자금 회수 및 후속 투자 재원 확충의 성격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고요. 솔리다임은 SK 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낸드 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설립한 미국 자회사입니다. 하이닉스는 지난 1월 28일 솔리다임의 모회사이자 하이닉스의 자회사 하이닉스 낸드 프로덕트 솔루션에 최대 100억 달러 출자를 약정을 했고요. 지주사인 SK를 비롯해서 이노베이션, 텔레콤도 11억 달러 규모를 출자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솔리다임 지분을 매각해서 투자금을 모집할 경우에 약 1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여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솔리다임 지분 일부를 초래하더라도 하이닉스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고요. 반면 한국 기업 가버넌스 포럼은 상장 추진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는데, 포럼 측은 솔리다임 상장은 최태원 회장부터 주 SK 스퀘어, SK 하이닉스, 지금 이 위에서부터 지배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을 갖고 있고, 주 SK가 SK 스퀘어를 갖고 있고, 그죠? SK 스퀘어 밑에 하이닉스가 달려있죠. 여기에 현지 법인을 거쳐 내려가는 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5단 중복 상장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지금은 해외 법인을 통한 피라미드 확장보다 주 SK 스퀘어 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기존의 이 국내 3단 중복 상장 해소를 먼저 고민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 중복 상장에 대해서 많이들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자, 예전에 LG화학 밑에 같은 사업에 있었던 배터리 사업분을 물적 분할해가지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밑으로 달아서 그걸 상장시키는 바람에 LG화학의 주주들이 이 닭 쫓던 개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LG화학의 주주는 LG 엔솔을 떼내는 바람에 LG화학의 기존에 이 배터리 사업을 보고 투자했던 주주들이 LG 엔솔의 지분을 못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LG화학 밑에 뭐 82%나 있잖아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주 환원율이 30%잖아요. 30%. 그래서 회사 밑에 또 회사가 달리잖아요. 그것도 상장사가. 어차피 주주 환원이 30%밖에 안 되니까 이 자회사를 아무리 갖고 있어 봐야 자회사가 버는 수익의 30%밖에 못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에 대한 가치를 70%도 인정을 안 해주고 30% 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그래서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LG화학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82%나 계속 들고 갈 거예요. 주식 안 팔 거예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답이 잘못된 거라고. LG 엔솔을 상장시키고 나서 저희는 82%를 다 들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30% 정도의 지분을 매각을 해서 52%를 들고 가고 30%는 100조에 상장이 됐으니까 매각을 하면 30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LG화학의 시총이 한 30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총만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매각된 지분 매각으로 발생한 현금을 LG화학 주주분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LG화학의 시총이 2배가 됐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 이거 82% 안 팔 거예요 라고. 그걸 보는 애널리스트나 저희 업계에 좀 오래 되신 분들이나 이 주주 환원율이 30%밖에 안 되고 매각 가능한 증권이 아니다는 거, 이 지배 구조를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 지주회사 만들고 밑에 자회사 붙여놓고 안 팔잖아요. 안 팔면 주주 환원율을 올리든가 아니면 지분을 매각해서 기존 주주한테 주든가, 요 두 가지를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저거를 갖다가 밑에 달아놓고 하이닉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이닉스가 키옥시아 지분도 들고 있잖아요. 한 14% 들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키옥시아도 결국은 예전에 투자를 했고 이번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고 그 부분에 대한 매각을 통해서, 키옥시아 지금 상장돼 있잖아요. 그죠? 매각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투자했다가 결국은 매각을 해서 일부 매각을 하듯 해서 하이닉스 주주한테, 자, 예전에 투자했다가 이익 실현 잘했죠? 자, 배당으로든 자사주 매입으로든 주주분들한테, 저희를 믿고 계속 투자해 주신 저희 주주분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솔리다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미국에다가 상장시켜서 우리가 이거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우리는 주주로 남고 그 주식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매각을 해서 언제든지 이 낸드 사업부가 좀 애매해지게 되면 저희는 매각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상장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상장하면서 그래서 기존의 주주한테 뭘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자꾸만 말씀을 드려야 그런 거구나. 그렇게 주주 환원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매각 후에 그걸 갖다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으로 주주분들한테 돌려드리겠다. 예, 요런 약속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